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장희동 김진흥 가옥 관련해서 두 분의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이제 덕원 공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의 남편 되시는 부마 윤의선 부마에 대해서 이제 같이 알아봤고요. 두 분이 어떻게 혼례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혼례 후에 이제 덕원 공주께서 일찍 요절하시게 되고, 또 그 후에 이제 혼자 되신 부마 윤희선 선생이 어떻게 또 생활하셨고, 또 이제 부마는 재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후사를 얻기 위해서는 양자를 드려야 했던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늦은 나이에 이제 입양을 하게 되는, 그래서 입양을 하게 되는 그 상소를 이제 철종 임금한테 상소를 올리게 되죠.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그 부마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고민, 그런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부마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막연하게 부마면은 왕의 사위니까 되게 뭔가 부유하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살았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고, 인간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사셨던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물론 더 일찍 돌아가신 덕원 공주에 대해서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조금 이 김진흥 가옥과 관련해서는 좀 그런 좀 슬픈 좀 아련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분의 이제 양 아들로 뒤늦게 이제 입양이 되셔서 또 오랫동안 장수를 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하신, 또 업적을 남기신 윤영구 선생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제가 새로운 인물의 등장이라고 이제 이렇게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무지개 색깔로 했죠. 제가 그냥 심심해서 무지개 색깔로 한 건 아니고, 이 윤영구라고 하는 분의 그 여러 가지 면면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정치가였다, 뭐 조정의 대신이었다, 그런 딱 하나의 수식어로 끝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수식어에 다 잘 어울리시는 분이라서, 우리가 뭐 팔색조 뭐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은 굉장히 다양한 면모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무지개색으로 한번 이분의 등장을 한번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자, 후수후 아시죠? 후수후 아시죠? 이게 인명사전 같은 거죠? 네. 후수. 예전에 이게 저기 시인 중에 누구죠? 일찍 요절하신 분? 풀에 대해서 쓰신 분. 김수영 선생이 번역을 많이 하셨는데, 이 후수를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몰라갖고 전혀 이상하게 번역했다가 나중에 했던 그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이게 누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인명사전이잖아요. 누가 유명한 사람들 쭉. 그래서 이제 이분들 중에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나 이분 알아. 아시는 분? 한 명도 없나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죠. 사실은 아시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중요한 건 이분들이 누구인가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구한말 시기에 사진을 남겼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조정의 대신으로서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신 분들인데, 나름 다 다양한 복장을 하셨지만은 어떠한 이유들로 인해서 다 사진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인물을 보면은 이제 이름을 들으면만 아실 거예요. 뭐 민영환 선생은 1905년도 을사늑약 때 바로 이제 돌아가신 순국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김홍집 내각을 이끌었던 김홍집, 이분도 유명한 분이고, 뭐 이용익, 박영효, 유길준 아시죠? 유길준, 네, 좀 젊은 시절의 모습, 뭐 한규설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어떤 이유로 이 초상을 남겼어요. 사진사 앞에 서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분들은 대체로 친일파들은 아닌데 이제 한 분이 이제 박영효 이분은 좀 친일파 인명사진 올라가 계신 분이에요. 근데 사실 이분이 조선의 마지막 부마예요. 철정 임금의 사위거든요. 근데 역시 이분도 부인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오랫동안 이제 그냥 홀로 그런 부인이 없이 공식적으로는 생활하셨는데 아무튼 다 그런 분들인데요. 뒤에 지금 한 분이 실루엣만 보여요. 네. 그래서 이분을 등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장했죠. 그래서 누구시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네, 근데 말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누구시냐면 윤영구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진이 없어요. 이게 참 이게 희한한 게 주변, 그러니까 당대에 같이 어울렸던 분들이 거의 다 사진이 있는데 이분만 사진이 없다는 거는 이분이 공식적으로 물론 은거도 하고 운동 생활을 하셨지만 아마 그런 사진을 찍고 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시대적 상황 자체를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분의 사진이 어딘가에 숨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분이 구한말에 이조판서까지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당시의 명망가로서는 사진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조금 개인적인 어떤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사진 한 장 남기지 않은 시대의 운둔자라고 일단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근데 하지만 정신과 문화에 그가 남긴 유산은 헤아릴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공주의 양아들이라고 일단 말할 수가 있고 조정의 대신이기도 하고 또 문인이면서 저술가이기도 하고 또 뭐 음악에도 조예가 깊으셨고 그림도 잘 그리셨고 뭐 시대에 존경받는 어른이었고 또 스스로 나무꾼이라고 말씀도 하셨고 또 운동가였고 했는데 또 제일 중요한 건 충절의 지사였다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변절을 했기 때문에 운둔가이면서도 충의를 지켜내신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면들이 예사롭지 않은 분이에요, 사실. 네. 이런 분이 장이동에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사셨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의미가 깊은 일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윤영구라고 하는 인물을 그러면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백과사전을 찾아보면 쫙 요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해평 윤씨이고 뭐 호는 석촌 해관 뭐 장이산인이다. 그래서 장이동에 은거하시면서 이제 스스로 장이산의 산 사람이다 해서 장이산인이라고 말씀도 하셨고, 아무튼 남영이 윤희산의 아들이고 뭐 예조판서 이조판서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1895년 그 명성황후 시해 이후에 이제 더 이상 그 관직을 맡지 않으셨다라고 일단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 정부에서 남작을 수여하였으나 거절하였고 서하와 검은고, 바둑 등으로 스스로를 이렇게 그냥 세월을 보냈다. 두문불출했고 글씨를 잘 썼고 그분이 쓴 글이 이제 금성문으로 남아 있는 신도비가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묵죽은 간성미술관에 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뭐 이러이러한 관직을 했고 뭐 이렇게 운동 생활했고 글씨를 잘 썼고 그냥 이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분 이제 여기서 지금 제 빨간색으로 칠한 비석을 보면 이런 걸 또 찾아서 찍으러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예. 그래서 이분 이 블로그에서 제가 가져왔는데 보면 여기 이제 규장각 검교 직제인가요? 직제학 해평윤 용구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름을 여기다 이제 기입을 했죠, 썼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종이에다 써가지고 이제 석공한테 주면 석공이 이제 새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류의 글씨 반듯한 글씨도 잘 쓰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순천인가요? 서남사에 가면 앞에 이제 누각이 있는데 그 누각의 이름이 강선루라고 신선이 이제 내려앉은 신선이 하늘에서 내려온 그런 누각이다라고 한 누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편액도 윤영구 선생님이 보면 이제 석촌 윤영구라고 딱 써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당시에 뭐 전국적으로 이분의 글씨를 요청하는 게 굉장히 많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당대에 변절하는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강직한 인물 중에서 글씨도 잘 쓰는 분으로
아마 세간에는 많이 알려졌던 것 같고 글씨 요청이 많이 아마 왔을 거예요. 좀 써주십시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정도를 우리가 이제 좀 피상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 이거는 이제 이분의 족보를 해평윤 씨 족보를 찾아봐야지 이제 알 수 있는 정보들인데, 이분이 이제 양아들로 부마 집안에 이제 입양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친아버지가 계시겠죠. 네. 그러니까 친아버지는 윤회선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래서 윤회선이라고 하는 분을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을까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윤회선 이분이 생부 되시는 분께서 부인들이 3분 계세요. 근데 이제 보면은 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첫째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20살에 첫째 부인이 20살에 첫째 부인이 돌아가시고, 둘째 부인도 뭐 40살에 돌아가시고 해서 또 자녀가 없고,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로 장가를 여홍민 씨 그 처자를 해서 결혼을 하셔가지고 세 번째로 해서 이제 2명의 아들을 낳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둘째 아들 되는 분이 윤영구 선생이 됩니다. 예. 그래서 윤영구 선생은 이제 아버지가 좀 늦둥이로 낳은 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윤영구 선생이 어렸을 때 8, 9세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 형편이 썩 좋지는 않았을 걸로 이제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역시 양반가 집안이고 또 윤희선 집안과 크게 인척 관계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또 아마 윤영구라고 하는 분이 어렸을 적부터 아마 좀 총명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안의 아들을 입양하고 싶다는 어떤 집안 어른들 간의 이야기가 있어서 그 생부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양자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윤영구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부마 댁에 공주와 부마의 양아들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면 아마 그야말로 본인의 노력으로 뭐 과거에 합격을 한다든가 해서 본인의 노력으로 입신 출세를 했어야 됐을 텐데, 양아들로 이제 공주의 양아들로 들어가면서 조금 그런 점에서는 좀 혜택을 많이 봤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좀 일신상의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생부 되시는 윤혜선과 양부 되시는 윤희선은 나이 차이도 있고 해서 두 분이 서로 친했을까 어땠을까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또 어디에 사셨는지에 대한 정보도 없어서 일단은 이제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윤영구 선생은 아버지가 늦게 낳은 세 번째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둘째 아들이고, 큰형이 이제 이 집안의 대를 이었고 어린 나이에 입양되었다. 이 정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떤 인물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명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뭐 짧은 시간에 많은 이야기는 할 수 없고, 사실 이제 제일 그 사람의 인생의 고비의 순간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을까, 사실 그게 사실 많은 부분을 대변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윤영구 선생의 삶에 있어서 아마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역시 나라가 일본에 넘어갔을 그 순간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 힘든 시기에 윤영구 선생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처신하셨을까, 그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대 유감, 하늘이 빛을 잃었다라고 해서 이제 일본에 강제 병합된 그런 상황을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1910년도 8월 29일 날 이제 병합이 되죠. 병합이 되면서 바로 29일 날 제1호 조선 총독부 관보가 나와요. 그냥 그날 1호로 찍었어. 그날 찍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일본 말로 이렇게 조서라고 그래서 일본 메이지 일왕이 이제 조선의 백성들한테 이제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한글로도 해가지고 이렇게 국문과 일문으로 이제 같이 나왔는데, 이 내용을 보면 참 기가 막혀요. 그래서 짐은 동양의 평화를 영원히 유지하고 제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한국이 화란의 근원이 될 수도 있어서
예전부터 일본 정부로 하여금 한국 정부와 협정하여 한국을 제국의 보호하에 둠으로써, 그러니까 1905년 을사조약을 얘기하는 거죠. 외교권을 강탈한 화의 근원을 두절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그 사이에 한국이 많이 좋아졌는데, 하지만 이제 백성들이 안도하며 살 수 있도록 공공의 안녕을 유지하고 민중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뭐 이렇게 영구히 한국을 제국에 병합한다. 그래서 뭐 아무튼 좋게 해주겠다. 조선의 백성들을 이번에 이제 일본의 백성이 되면서 완전히 뭐 대박 났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조선총독부 1호에 나온 조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 번쯤 읽어둘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의 큰 그런 변고 때 어떠한 기록들이 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조금 이제 역사 상식이에요. 이건 정말 좀 꼭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8월 15일 날은 무슨 절이죠? 광복절이죠. 이날은 태극기 뭐 다 알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광복을 했다, 해방이 됐다, 빛을 되찾았다가 다 좋아하는 날인데, 그 다음 일주일이 무슨 날이냐면 22일이 뭐냐면 한국과 일본의 병합 조약이 체결된 날이에요. 바로 일주일이.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이제 1910년도, 그러니까 연도는 틀리죠. 36년 전에. 그 다음에 29일이 무슨 날이냐면 그게 공표가 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주일 동안 서울 시내에 헌병들이 쫙 깔려요. 막 군대가 그래서 완전히 뭐 꼼짝도 못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공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5일 날 나라를 되찾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다음 주에 똑같은 요일에 이완용, 우리 잘 아는 이완용과 이 테라우치 마사다케가 남산 외성대에서 조약을 체결하고 또 일주일 후에 이제 그거를 공표하면서 공식적으로 나라가 조선이 없어지게 돼요. 그게 8월 29일이에요. 그래서 이 8월 달 되면 항상 달력을 보시면서 그러한 날들이 있었다는 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광복절보다도 더 중요한 날이 나라를 잃은 그 순간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자, 여기 지금 빨간 점을 제약해서 그려놨어요. 이거 뭘까요? 뭔가 이게 제가 에러를 해놨을까요? 빨간 점을 아까부터 있었죠, 이거. 아까도 제가 괜히 일부러 했을까요? 자, 바로 이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무지무지하게 괴롭혔던 빨간 두 개의 점, 바로 일장기의 빨간 점이에요. 네. 이게 바로 8월 29일 날 아침에 경복궁 근정전에 걸리게 된 가장 우리 역사에서 아마 최악의 최악 순간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가장 그 후 30년, 40년, 뭐 6.25까지 우리 한국 사람들을 고통 속에 집어넣은 바로 그날입니다. 8월 29일, 1910년. 여기 보면 뭐 여러 일본 사람들 뭐 축하 분위기죠. 야, 뭐 드디어 뭐 조선을 우리가 취했다. 다 축하 분위기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보면 이게 무슨 건물이에요? 근정전이죠. 근데 근정전 글자가 안 보여요. 왜? 화질이 안 좋아서 안 보였을까요? 지금 보면 이 멀리 산도 보이죠? 산에 이게 보이죠? 이 정도 원거리가 다 보인다고요. 근데 이 바로 근거리에 있는 근정전 글씨가 안 보여. 이거는 사실 아무도 지적을 하지 않는데요. 이 사진, 일본 사람들이 사진가가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많이 장난을 쳐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나라 고종이나 뭐 순종이나 이렇게 인물 사진을 찍었을 때도 찍고 나서 얘네들이 장난을 치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뭔가 더 좀 어벙벙하게 나오게 한다든가 인물인 경우에는. 여기서도 보면은 명확하게 이게 제대로 찍힌 사진이라면 여기에 근정전이 보여야 돼요. 이거는 보일 수밖에 없어요. 거리도 가깝고 이게 흰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안 보여요. 이건 일부러 지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이걸 왜 지웠냐면 근정전이라고 하는 거는 정치를 부지런히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건물에 앉은 사람은 정치의 주체로서 백성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정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큰 책무를 사실 이 건물이 말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더 이상 조선에서는 정치를 할 필요가 없어요. 망했으니까. 정치는 일본에서 해줄 거고 너희는 그냥 우리가 해주는 대로 다스림을 받기만 하면 돼. 그래서 말하자면 조선 정치의 부정인 것이죠. 그걸 지웠다는 것은 부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본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런 디테일에서부터도 굉장히 좀 그런 거가 있어요. 이걸 찾아보면 이렇게 아주 의도적으로 기분 나쁘게 이렇게 뭔가 하는 그런 특유의 어떤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사진을 열심히 들여다보다가 스스로 좀 알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선의 정치가 부정당한 날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8월 29일 날 이제 한 병합이 되고 조선이 그 후에 이제 8개 조약의 그 내용이 이제 공표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5조에 보면은 일본국 황제 폐하는 이제 공훈이 있는 한국인에게 특히 이제 표창하기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자기를 주고 상금을 공유한다. 이제 이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1조, 2조의 내용들도 다 이제 뭐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조항에 근거해서 조선의 그 귀족령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10월 달 되면은 이 조선총독부 관보에 76명의 명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바로 그 왕실의 이제 인척인 분들도 있고 뭐 조정내 대신민 분들도 이제 쭉 망라가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뭐 당연히 이완용 이분이 이제 여기 지금 거의 첫 번째로 와 있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 계시는군요. 네, 아무튼 뭘 받았지? 뭐 백작을 받으셨나 그랬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중에 이제 유감스럽게도 윤영구라고 하는 윤영구,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윤영구 선생의 성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조선 총독부에서 이제 무조건 받아라. 일본 뭐 천황의 은혜이니까 무조건 받아라. 그런 뜻으로 이제 발표를 한 거죠.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윤영구 선생은 뭐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남작의 자기 귀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망했는데 조선의 귀족이 새로 탄생을 한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가 이제 빚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윤영구 선생뿐만이 아니라 그 저 위에 번동에 창녕이 궁제사의 그 집안의 대를 잇고 계시던 김석진 선생도 바로 옆에 이제 호명이 됐는데, 이분도 역시 남작을 자기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분은 8월 29일 날 이제 식민지 병합이 되고 며칠 후에 9월 8일 날 순절을 하시기 때문에 이게 관보로 나왔을 당시에는 이미 고인이 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들이 알려지지 않아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사정을 아시는 윤영구 선생은 죽은 사람조차도 이렇게 관직을 주는 이런 세상에 대해서 아마 많이 개탄하셨을 것 같고, 뭐 김석진 선생이니까 뭐 자기 목숨으로서 이런 거를 거절하신 분이죠. 뭐 그런 유공자로 지금 이제 등록이 되어 계시고요. 그래서 뭐 후작, 백작, 자작, 남작 뭐 온갖 종류의 그런 자기를 받게 됩니다. 이제 이런 시점에 이제 또 이제 순종이 윤영구 등에게 자기 수락을 타이르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왕에 자기를 줬는데 그거를 거절하는 사람이 나오면 좀 곤란한 거예요. 그림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다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일본 황제의 그런 은혜에 머리 숙여서 감사해야 되는데 나 받기 싫은데 라고 이제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곤란하니까 순종을 팔아서 순종의 명이다라고 하는 그런 걸로 씌워서 받아라. 그러니까 경은 사양하지 말고 경건히 받아 내 마음을 편하게 하여라 라고 이제 이 보면 이제 순종이 윤영구에게 그렇게 자기를 수락하도록 타일렀다. 이건 뭐
직접 그렇게 본인이 불러서 한 건 아니고 시종 누구누구를 시켜서 그렇게 전하라고 했다는 의미니까 사실상 순종의 뜻이라기보다는 일본 당국의 뜻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거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순종실록 부록인데 여기에도 보면은 그때 자기를 받은 사람 가운데 김석진은 독약을 마시고 자결하였고 조정구는 스스로 목을 베고 죽지 않았으나 자기는 받지 않았다. 윤영구, 한규설, 유길준, 민영달 이런 분들은 자기를 사양하고 반납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후대 이 사건 이후의 것까지 이제 그 뒤로 해서 기록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자기를 거절하게 되는데 여기서 잠깐 윤영구 선생과 고종의 관계를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제 윤영구 선생은 이제 덕원공주의 아들이 되고 또 순조 임금의 이제 손자가 되는 거죠. 외손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이 흥선대원군 집안도 이렇게 왕실의 가문이었잖아요. 흥선대원군도. 근데 이제 만약 원래대로라면 흥선대원군이 낳은 이하웅이 낳은 아들들은 윤영구와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8천지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척 간에 조금 거리가 있는데 문제는 고종이 이 흥선대원군의 둘째 아들이 고종으로 등극하면서 효명세자의 아들로 입양이 돼요. 그러니까 입양이 되면서 그러니까 생부는 흥선대원군이지만 돌아가신 익종 효명세자의 아들로 이렇게 입양이 되면서 이 학렬 관계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고종과 윤영구의 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져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거의 사촌이 되는 거예요. 사촌인데다가 나이가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고종이 윤영구라고 하는 인물 댐댐이를 봤을 때 또 나이도 비슷하고 인척 간의 관계도 너무 가깝고 그러니까 아마 고종이나 순종이 윤영구 선생을 조금 정말 좀 친밀하게 아마 생각했을 것 했다는 그런 거를 조금 이런 가계도에서도 좀 유추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뭐 왕과 신하의 관계지만 인척 간의 관계로서 또 인간적인 관계로서 조금 많이 가까웠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석진이라고 하는 분도 마찬가지죠. 김석진도 이쪽 라인에 있다 보니까 고종이랑 순종이랑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인척 간에. 6촌이 되겠죠. 그러니까 학렬이 하나 아래기 때문에 이분들도 다 그러니까 저 위쪽에 묻혀 계셨던 보건공주와 창녕이 김병두 사이에도 자식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보건공주 너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도 이제 양자를 두고 또 양자를 둬가지고 그 순국하신 김석진 선생이 이제 그 여기 들어와 계신데 역시 이제 그런 관계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한 분은 돌아가셨고 한 분은 자기를 반납했고 그 김석진 선생이 돌아가신 게 바로 창녕이 궁제사 안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2년 후에 보면은 조선총독부 관보에 실려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짧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원하는 대로란 뜻이에요. 원하는 대로 자기를 반상하는 것을 윤허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일본어로 표시가 되어 있고 뭐 길게 써 있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구누구 남작, 윤영구, 그다음에 뭐 홍순형 이런 분들이 자기를 반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규설 이분은 이제 을사늑약 체결 당시에 끝까지 이토 히로부미한테 저항하다가 막 맞고 막 그래서 혼절하고 그랬던 분으로 유명한 분인데 역시 이분도 끝까지 자기 지절을 지켰고 뭐 유길준도 어떻게 보면 약간 친일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역시 뭐 개화 사상가로서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지켜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단순히 뭐 나 자기 받기 싫어서 싫다 좋다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이미 나라가 없어지고 이제 거의 강압적으로 자기 수요를 받은 거라서 이거를 거부한다는 것은 사실상 일제에 대해서 나는 저항하겠다라고 하는 내놓고 하는 그런 그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자기 목숨을 걸고
이거는 공개적으로 나는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직책을 뭐 사양했다 이런 고사했다는 차원은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용기가 필요했던 그런 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아까 그 자기를 반납한 게 12년도에 이제 공표가 돼서 이제 야인이 됐죠. 자기를 반납했으니까 초야에 묻히는 야인이 됐는데 이분이 이제 또 다시 등장하는 게 바로 3.1운동 때 등장을 해요. 근데 사실 이제 이분이 막 3.1운동 때 뭐 투사로서 등장했던 건 아니고 다만 이제 3.1운동이 조직화될 무렵에 그런 주동자들에게 이제 접촉을 했고 참여 여부를 좀 권유받았던 그런 건데요. 지금 이게 뭐냐면은 3.1운동이 일어나고 얼마 후에 일본 그 경찰청에서 이 3.1운동의 그 운동의 그 주모자들을 계보를 이렇게 쭉 정렬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이미 수십 명이 잡혀 들어가서 뭐 고문을 받고 해가지고 서로 실토하고 그래갖고 누가 먼저 지시를 내리고 했던 이런 계보를 있는 거죠. 이거를 작년에 KBS가 그 3.1운동 100주년이라고 그래서 막 일본의 고서점을 찾아다니다가 이제 우연하게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뭐 손병희 선생이 이제 가장 핵심 지도자죠. 그래서 천도계 계열의 인물들, 뭐 불교 계통의 인물들, 그다음에 남강 이승훈 선생의 어떤 기독교 계통의 분들 쭉 계보가 나와 있어요. 뭐 한용운 선생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좀 일본이 당시에 이렇게 어떤 정보력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좀 씁쓸하게 그지없지만 일단 우리한테 또 자료가 없는 이상 이거는 또 굉장히 자료적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중심에 윤영구 선생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보면은 윤영구 선생과 이제 김윤식이라고 하는 김윤식도 굉장히 유명한 조정의 대신이었고 명망가였습니다. 근데 이분을 이제 누가 접촉을 하냐면 최남선이 접촉을 한 걸로 나와요. 그래서 보면은 윤영구와 김윤식 옆에 이제 메모가 적혀 있는데 일본어로 메모가 적혀 있어요. 근데 최남선으로부터 독립운동과 관련하여 성원을 하도록 찬동하도록 간청을 받았으나 시기상조라고 찬성하지 않았다라고 여기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공식적으로는 그러니까 실제로 3.1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가담하지는 않은 걸로 이제 되어 있죠. 네. 되어 있는데 사실은 뭐 윤영구 선생이 사실 당대에 굉장히 또 집의 재력가였고 또 명망가였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이 이름을 드러내놓고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하기보다는 아마 조용히 뭔가 뭐 군자금을 댄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더 실질적인 활동을 아마 하셨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드러나는 운동에 참여함으로 해서 뭔가 운신의 폭을 좁히게 될 그런 것을 좀 걱정하셨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이 3.1운동의 준비 과정에서 윤영구 선생이 여러 번 등장을 하고요. 그걸 조금 더 보면은 일단은 3.1운동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천도교가 처음에 이제 중심이 돼서 그러니까 했죠. 물론 이제 도쿄의 유학생들이 먼저 스타트를 했고 그래서 이제 최린이라든가 뭐 최남선, 송진우, 현상윤 이런 분들이 다 근처에 그 저쪽 북촌에 다 몰려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서로 이제 얘기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조금 당시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젊은 분들이다 보니까 이런 큰 운동을 하려면 그래도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을 좀 모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자문이 됐든 고문이 됐든 그러니까 조선시대 구한말에 조정의 대신을 역임하셨던 좀 명망가들을 좀 같이 가담을 해서 이 같이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호명 거론된 인물이 윤영구, 한규설, 박영용, 윤치호. 그러니까 당시에 그래도 존경받는 분들이었던 거죠. 물론 이제 박영용과 윤치호는 더 친일 인명사전에 올라가 계시지만 나중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사실 이분들과의 접촉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당시에 뭐 최남선 굉장히 어린 연소한 나이였는데 또 뭐 최린 선생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손병희 선생만 이제 좀 나이가 있으셨고
자,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다 나중에 일망타진돼요. 그래서 이제 다 그 신문 조서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손병희, 아니, 이 최린이라고 하는 분이 또 사실 유명한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그 썸씽이 있었던 나혜석과 썸씽이 있었던 그 당사자입니다. 네, 네, 뭐 어떻게 보면 네, 네, 굉장히 젠틀하셨던 분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어요. 3.1운동이 일어나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애석하게도 나중에는 이제 친일로 완전히 180도 돌게 됩니다. 근데 아무튼 여러 가지 이제 내막을 보면은 뭐 윌슨 대통령이 뭐 이렇게 뭐 강화 회의 때 뭐 이렇게 해갖고 우리도 뭐 어떻게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청원서를 내려고 하는데 구한말에 어떤 중요한 지위에 있었던 인물들도 같이 참여시키는 게 좋겠다. 그래서 김윤식과 윤영구에게 최남선이 접촉을 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신문 조서 결과에 나오고요. 그래서 윤영구 선생도 신문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윤영구 선생이 뭐 어디 뭐 그런 불려 나가셔가지고 본인의 이제 성명, 뭐 연령, 뭐 이런 거 다 하는데 이제 자기 집 주소는 장일이 76번지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직접 최난선한테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라 그 조카뻘 되는 윤홍섭이라고 하는 집안에 조카뻘 되는 사람한테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조카가 아니라 이제 손자뻘 되는 윤홍섭이라고 하는 분한테. 그래서 근데 이제 이분이 나 자신은 조선의 질서가 서 있던 당시부터 30년 넘게 산중 생활을 하고 있어서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른다. 내가 무슨 뭘 알아서 독립운동을 하겠느냐. 천암산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 일단은 이제 뭐 본인은 옛날 사람이니까 잘 모른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 검사가 끈질기게 물어보죠. 예? 뭐 민족 자결 이런 상황이고 독립을 원하면은 뭐 그런 노력들을 할 수 있는데 뭐 그런 이야기가 없었느냐 그랬더니 본인은 명치 27년부터 산중에 살고 있어서 세상 일은 전혀 모르고 그런 말을 뭐 독립운동을 같이 하자는 얘기를 들어도 할 수가 없는 처지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런 운동을 할 처지가 못 된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조선이 이웃나라에 병합되어 있는데 예전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예전에 조선이 독립국으로서 했던 그때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품고 있는 생각이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제 그런 소신 발언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윤영구 선생에게 3.1운동 의사를 타진했던 윤영섭도 아니야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보면은 이것도 계속 윤영구 선생 증언인 신문 내용인데요. 덕수궁의 고모는 즉 그 순종 덕수궁의 고모, 덕수궁의 고종이죠. 네, 덕수궁의 고종 임금을 의미하는 건데 덕수궁의 고모는 나의 어머니로서 나는 덕수궁 고종 임금과 사촌지간이다. 그래서 여러 번 대신이 될 것을 권유받았으나 나는 정치가 어지러움으로 관직에 나가는 것을 바라지 않고 어머니의 묘소가 있는 산속에 살고 있을 정도였으므로 윤홍섭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도 불찬성도 없고 그런 일에 관계하는 등의 생각이 아예 없었다. 그래서 이미 어머니 묘소가 있는 산속이라고 하면 다름 아니라 장이동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실제로 여기는 다 산이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있는 여기도 다 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산 속에 있었다는 표현이 과한 표현은 아니고 실상에 맞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최남선 등에게 3.1운동에 참가하도록 교섭받은 일이 있지 않느냐 물으니까 한 번은 한설규가 내 집에 온 일이 있고 김윤식도 왔었다. 뭐 이러저러한 일로.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한규설이죠. 제가 지금 뭔가 잘못 쓴 것 같은데요. 한규설 선생과 김윤식도 이분들이 굉장히 가까웠다는 거죠. 네, 지금 여기 제가 오타가 있습니다. 예, 한규설, 김윤식 이런 조정의 대신들이 윤영구 선생의 의사도 물어볼 정도로 당시에 좀 그런 숨어있는 은자로서의 어떤 지위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자료 중에 보면은 윤영구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간 독립선언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용을 제가 살짝 보니까 최남선이 한 그런 아마 초기 버전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많이 비슷한데 당시에 이제 보면 초기에 했던 그 주동하셨던 분들 손명희, 뭐 최린 이런 분들, 뭐 한규설 이런 분들이 이름이 나오는데 아마 이거는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한 사람이 그냥 기입한 것 같아요. 글씨체도 똑같고 그래서 이미 실행 단계 전까지 아마 갔었다. 그러니까 윤영구 선생을 민족 대표 중에 한 명으로 넣어서 독립선언서를 만드는 그런 거에 아마 실행 전 단계까지 갔었으나 이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음으로 해서 결국에는 민족 대표에서는 빠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이 북촌 일대에 그 3.1운동과 관련되는 분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손병희 선생도 가해동에 사셨고 뭐 송진우도 살았고 최린도 제동 중심 핵심 역할을 했던 최린도 제동이 여기 살았고 헌법재판소 옆에 그다음에 이제 윤영구 선생에게 그 접촉을 한 그 손잡벌 되는 윤홍섭도 바로 이 사간동에 살고 있었고 근데 윤영구 선생이 장이동에만 여기만 있었던 게 아니라 실제로 제동에 또 큰 집이 있었어요. 당연히 양반이었으니까 사대문 안에 당연히 거처가 있었을 거고 그게 바로 제동 84번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일대가 다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뭐 어떻게 보면 뭐 온상지다 어떤 뭐 중심지다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윤영구 선생도 이런 3.1운동의 어떤 가담의 어떤 접촉 대상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윤영구 선생의 집터가 정확하게 어디냐 그러면 제동 84번지거든요. 이거는 이제 여러 문서에서 확인이 되는데 그 아들인 윤헌영이 또 경찰에 조사받은 내용 중에 보면 본인의 집 주소가 제동 84번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일제시대 때가 이게 옛날 그 지적도를 보면 84번지가 굉장히 넓어요. 부지가. 헌법재판소 맞은편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여자 학교 있던 자리가 헌법재판소로 바뀌고 그 바로 맞은편이라서 사실 굉장히 근데 이제 이 집이 나중에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윤영구 선생이 여기를 이제 떠나시게 되고 이 집이 조설현이라고 하는 전남의 큰 그 사업가한테 이게 부지가 팔리면서 이런 집이 이제 저택이 들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저도 우연하게 지나가다가 이걸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정말 희한하게 이게 윤영구 선생이 살던 집이었다는 사실이죠. 지금 이제 식당으로 쓰이고 있지만 뭐 보시면 뭐 이런 것들이 뭐 예사롭지 않죠. 네. 그래서 당시에 이 집을 두고 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집이 감옥 같다 느낌이 집 같지 않고 너무 의리의리하게 지어서 그래서 당시에 유명했던 별건곤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이 집을 제동에 있는 감옥 같다라고 해서 그 좀 약간 비꼬는 듯한 기사를 내보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 잡지가 나온 게 32년도인데 이미 윤영구 선생은 이 집터를 완전히 팔고 장이동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집터가 넓다 보니까 또 위치도 좋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재력가들이 탐을 내던 그런 부지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윤영구 선생의 어떤 그 국난에 처했을 때 어떻게 처신하셨고 또 3.1운동에도 어떻게 또 이름이 오르게 되셨는가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고요. 근데 앞서도 이제 윤영구 선생이 팔색조와 같이 정말 다양한 재능을 갖고 계셨고 그런 재능들을 많이 유산으로 남겨주셨는데 보면 이제 서화에도 굉장히 능하셨고
이분 진품 명품을 자주 보다 보면 이분이 등장하는 예가 여러 번 나와요. 그리고 박물관 같은 데 가다 보면 이분의 조남이 들어가 있는 작품들을 많이 병풍도 그렇고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진품 명품 1158회 출품된 이런 서화도 있고 또 진품 명품 1214회 출품된 이런 병풍 형태의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난을 잘 치셨고 또 대나무 죽을 잘 치셨다라고 돼 있어요. 네, 그래서 2015년도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 윤영구와 그의 시대라고 하는 조명을 하는 이런 이렇게 뭐 세미나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토론회를 한번 개최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분의 뭐 서화 작품들이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취미 활동이었다기보다는 그 수준이나 그 내용이나 또 그분의 위치나 행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는 그런 가치가 높은 작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국가적으로 인정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앞에 대나무가 조금 이렇게 좀 쓸쓸한 느낌이라면 또 이 나는 또 굉장히 좀 이렇게 귀여운 뭔가 소녀가 그렸을 듯한 그러니까 우리 김채영 학생이 그렸을 것 같은 느낌? 예, 이런.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자기 호를 장위산인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전 어른들은 자기가 사는 고향 또는 자기가 사는 동네에 그 이름을 따서 자기 호를 했거든요. 그래서 율곡이도 사실 율곡은 밤골이라는 의미예요. 밤골, 밤나무가 많은. 그래서 율곡도 그 지명이 동네 이름인 거고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뭐 당시에 이제 관례적이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 윤영구 가문의 그러니까 그 덕원공주와 윤영구 선생, 그다음에 윤영구 선생의 따님인 윤배경 여사 이렇게 3대에 걸친 어떤 이렇게 서간문 또는 어떤 한글 이렇게 서예 작품들이 이렇게 이제 전시가 됐었는데 굉장히 좋은 전시였고 의미가 깊은 전시였죠. 여기서 보면 이제 맏딸이자 그러니까 외동딸인 윤배경 여사에게 손수 자기가 윤영구 선생이 여성들의 교훈이 될 행적기를 이렇게 쭉 써서 이제 뭐 전해주셨다든가 또는 뭐 그러니까 뭔가 모범이 될 여성들의 이야기를 좀 자기 유일한 그 딸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일단은 운동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좀 시간도 좀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또 본인이 그런 역사에 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계속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후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록들을 뽑아가지고 책으로 남겨주셨죠. 이런 것들이 다 후손들이 보관하고 계시다가 그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하시게 됨으로써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굉장히 가치가 높은 작품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조금 조금 지루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어떤 사람의 행적을 쭉 시간 연대상으로 보면은 제일 좋은데 일단은 공식적으로 남아 있는 거는 이 벼슬 어떤 관직을 임명받았고 뭐 어떤 걸 했다 이런 그러니까 뭐 조선왕조 실록이나 승정원 일기와 같이 좀 공식적인 것들의 연대 순으로 어떤 그게 나와 있어서 그걸 좀 살펴보면은 조금 또 도움이 되는데요. 일단은 이분이 이제 부마의 양아들이었기 때문에 이분의 벼슬길은 순탄할 수밖에 없었죠. 또 고종과는 사촌지간이고 또 뭐 분명히 윤영구 선생의 개인적인 인품이나 됨됨이도 아마 굉장히 신뢰를 주는 성품이었을 테니까 아마 막 계속 관직이 수여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초기에 한 20여 년은 굉장히 순조롭게 관직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요직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관직 중에서도 뭔가 문서를 다룬다든가 뭐 문헌을 다룬다든가 이렇게 그러니까 손에 때 묻히지 않고 책을 읽고 글을 다스리고 하는 이런 하는 청요직 정말 깨끗한 그런 아주 그런 것들만 주로 맡으셨어요. 그러니까 불호하는
다른 관료들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막 복잡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좀 폼나는 그런 관직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를테면 이제 성균관 대사성이다, 규장각 직제학이다, 이름만 들어도 엄청 근사해 보이죠. 그래서 이제 끝에는 이제 이조 판서까지 하시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비교적 순조로운, 그러니까 이분이 순조로운 벼슬길을 했다는 건 그나마 이 시간까지는 조선의 조정이 그나마 제대로 유지가 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이제 이분이 중간에 1877년도, 그러니까 20살 조금 넘어서, 이분이 53년생이니까 25살 때 성균관 대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국립대학교의 총장급은 아닌데 그래도 무슨 학장 그런 느낌? 그러니까 실제로 성균관 유생들을 이제 지도하는 입장이 되는데, 너무나 빨리 자기가 승진하다 보니까 상소를 올려갖고, 저는 다른 선비들의 스승이 될 자격이 못 됩니다. 저는 잘못돼서 이름이 올라갔을 뿐이고 부끄러워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처럼 어리석은 자를 단지 벼슬의 이력만으로 이렇게 청거가 된 건데, 신은 어렸을 적부터 이 서울 근교에 머물면서 좋은 보직들만 다 맡아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겨우 7년 만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자기 양아버지 되시는 윤희선이 밤낮으로 걱정을 했다. 양아들이 너무 갑자기 급하게 출세를 하니까 혹시 어긋나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조심을 시키시는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가, 신의 아비가 늘 이 때문에 근심 경계하여 근약을 지키고 진치를 단념, 함부로 이렇게 수여된다고 해서 막 그냥 넙죽넙죽 받아갖고 나대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밤낮으로 하셨다. 그래서 그러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대사성이 된 것은 전에 수여받았던 것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너무 과한 관직이어서 이러이러한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읽어보면은 옛날 분들의 이야기고 하지만 정말 고개가 끄덕여지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자기를 겸양하고 고사하는 거에서도 굉장히 품격이 있는 말씀으로 상소를 올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10년 후에 이제 또 직제학을 또 시키셨어요, 고종이. 근데 직제학도 굉장히 또 청요직 중에 요직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자기한테는 어울리지 않는다, 과하다. 그래서 자기는 규장각 벼슬을 맡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높은 자리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인사에 대한 이런 건 공정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너무 이렇게 편애하시는 것도 잘못된 거다. 여러 가지 또 그래서 이제 고사를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90년에는 이제 형조 참판에 이제 임명이 됐다가 또 고사를 하는데, 이 3년 전에 아버지 윤희선이 돌아가세요. 1887년도에. 그래서 지금은 3년상을 살고 있는 기간이에요. 근데 이 1890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때부터의 상소에서는 이제 뭔가 더 이상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하니까 더 이상 관직을 맡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명성황후가 시해 되시고 하는 그런 1895년의 상황에서 윤영구 선생이 은거를 시작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 앞전에 이미 이 조정 어떤 관리 노릇하고 이런 생활을 좀 접고 공식적인 거에서 물러나고 싶다는 것을 많이 이제 표출하시게 되는데, 이때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형조 참판에 이제 임명이 됐는데, 신은 갑자기 아비를 잃은 슬픔을 당한 뒤로 억지로 구차하게 살다가 3년상을 지내서 순식간에 3년이 되었는데, 스스로 향리에 응거하여 남은 목숨을 부지하며 평생토록 어버이를 그리워하는 아들의 마음으로 살고자 하였으나 형조에 제수하시는 은혜가 있어서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다. 근데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이제 구구절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누가 신의 아버지처럼
한시도 기르지 않은 적이 없고 모든 일을 다 가르쳐 주는 자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아버지의 훈도와 그런 가르침을 받았다. 그래서 신은 타고난 운명이 기구하여 생전에 의지할 데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 생부가 일찍 돌아가시고 가정 형편도 넉넉지 않았을 텐데, 그때 이제 양아버지를 만나서 의지를 하면서 성년이 될 때까지 이렇게 아버지를 모시면서 또 했었는데, 그 아버지가 양아버지였지만은 자기를 굉장히 사랑하셨고 늘 어린 아이처럼 대해 주셨고 항상 타일러 주시고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안 계시니까 지금의 일신의 영단은 예전과 같으나 아침 저녁으로 주시던 조석의 가르침은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되었으니 목이 메인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슬픔 때문에 자기는 이 관직을 수행할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 3년상에 대한 슬픔도 있지만 또 본인이 정말로 이제 관직을 그만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계속 그 상소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제 차라리 아버지 묘소로 돌아가 분수에 맞게 허물이 적은 삶을 살고 싶다. 아버지가 죽은 후에 많은 녹봉이 있어도 소용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출사하지 않음으로써 은혜에 보답하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해서, 이제 자기는 더 이상 뭐 부귀영화 이런 거 바라지 않는다. 그냥 아버지 묘소로 돌아가서 그냥 어버이를 그런 그리워하면서 살고 싶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94년도가 되면 이제 이조판서에 또 되시는데, 이때도 역시 이제 이제 사양하시는 사의를 이제 사의하는 그런 상소에 올리죠. 근데 이때는 앞전과는 좀 상황이 달라요. 왜냐하면 94년도는 이제 조선의 조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게 되는 위기에 봉착하는 시기거든요. 바로 동학운동이 일어나고, 동학운동을 빌미로 해서 일본과 청나라가 군대를 파견하고 바로 청일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게 바로 94년도예요. 그래서 이미 이제 윤영구는 개인적으로도 조정의 일을 더 하고 싶지 않다는 바람도 있었거니와, 또 이제 조정이 돌아가는 게 너무나 이제 험악하고 과거의 그런 조정이 아닌 거예요. 이제 외세에 의해서 너무 많은 것들이 견제를 받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뭐 이조판서면은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에요. 예, 그러니까 40살 초에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이 되면 굉장히 빠른 출세죠. 지금 생각했을 때. 근데 그거를 이제 못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당시의 상황이 뭐냐면 보세요. 1894년도에 초부터 이제 전라도에서 동학 농민군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뭐 난리가 나는 거죠. 막 전주성에 이제 들어가서 입성을 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이제 청군과 일본군이 5월 달에 연이어서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근데 5월 28일 날 또 때마침 윤영구가 이조판서로 이제 임명이 됐는데, 그 후에 이제 한 달 조금 안 돼서 사임을 하죠. 사임을 하는데 사임 상소를 올리고 3일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일본군이 경복궁으로 쳐들어와요. 1894년도. 사실 이 사건은 그렇게 우리 역사에서 조명을 받지 못하는데, 일본의 그 역사학자 중인 그 존경하는 나카츠카 아키라라고 하는 그 선생님께서 이거를 책으로 엮으셔가지고 굉장히 이제 읽게 됐었는데요. 이 당시에 이제 쳐들어온, 그러니까 이게 청일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파견된 일본군 군대인데, 이 사람들이 용산에 주둔하고 있다가 군대를 이끌고 6월 21일 날 경복궁을 쳐들어갔어요. 왜냐하면은 청일 전쟁을 하기 전에 조선 조정을 장악을 해야 돼. 그래야지 훨씬 더 유리해지거든요. 네. 조정을 장악을 해야 모든 명령도 내릴 수가 있고 하니까. 그래서 당시에 오오시마 요시마사가 대장이었어요. 근데 이 오오시마 요시마사가 누구냐면 아베 전 총리의 고조부예요. 네. 그러니까 참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참 많은 것들이 겹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당시의 정황들이 너무나 어수선하게 돌아가니까 이적 판서를 설사 이적 판서가 된다고 해도 제대로 수행할 수도 없거니와 그래서 상소를 하신 거죠. 사임을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일본군에 의해서 이제 그 김홍집 내각이 탄생을 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다시 법무아무 대신, 그러니까 법무부 대신으로 또 강제로 임명을 하시는데 당연히 이것도 못하겠다라고 상소를 올리죠. 3번에 걸쳐서 상소를 합니다. 3번에 걸쳐서 계속 못하겠다 하죠. 사실 이때 안 하신 건 정말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김홍준 내각이 이제 친일 내각으로 이제 되면서 명성황후 아간 판전, 그러니까 고종이 러시아 공간으로 넘어가면서 공사관으로 넘어가면서 이 내각이 붕괴되고 그러면서 이 김홍집이 길거리에 나왔다가 민중들한테 백성들한테 맞아 죽습니다. 친일파로 명성황후 시해하는데 뭐 가담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백성들의 분노에 사서 김홍집이 길에서 맞아 죽어요. 사실 그렇게 그 정도의 인물은 아닌데 사실은 좀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그런 복잡한 어떤 정치 상황 속에서 계속 사의를 하셨고 그 후로 계속 사임이에요. 뭐 임명하면은 사임하고 나는 못하겠다. 뭐 국내부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좀 쉬운 일 국내부 대신을 해라. 그러면 실질적인 골치 아픈 일은 없고 그냥 국내부에서 그냥 나랑 그 승정원처럼 그냥 자기랑 고정 근처에서 그냥 나를 도와라. 그냥 그렇게 쉬운 일을 맡기셔도 못하겠다. 나는 지금 칩거 중이다. 자기가 몸이 너무 안 좋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종이 참다 못해서 이렇게 어렵고 근심스러운 때 어떻게 자기 개인의 병을 운운할 수 있느냐. 고종도 막 이제 답답한 거예요. 그 다음에 경은 사직하지 말고 병을 고친 다음에 다시 빨리 공무를 행하라. 그 다음에 이제 또 경은 떠나서는 안 되는 때 떠나겠다고 하니 사임 상소하는 것을 그만두라. 계속 그 정도 답답한 거예요. 믿을 사람이 별로 없는데 주변에 간신들만 넘쳐나는데 믿을 사람이 아프다고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은 고종 임금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경은 눈앞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걸 깊이 헤아려서 나를 번거롭게 하지 말고 제발 나와서 일을 좀 해라. 지금 나라의 상황과 이 백성들의 삶이 지금처럼 어려웠던 적이 없었다. 지금이 개인 사정을 말할 때인가. 그러니까 좀 그런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절체절명 위기 상황이고 고종으로서는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데 그나마 윤영구가 도와주면 좋겠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장희동에 딱 들어가서.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뭐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고종이 그러니까 계속 그 윤영구 선생이 말하는 건 딱 2가지예요. 자기가 몸이 너무 안 좋다. 거의 시체나 다름없다. 자기 고질병이 너무 심해서 완전히 뭐 지금 의사들이 아마 이분의 증상 하소연하는 증상만 보면 굉장히 심한 중증 환자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는 이제 80세 넘게까지 87세까지 장수하셨으니까 사실은 이때 신병을 말씀하신 거는 조금 맞지는 않는데 아무튼 뭐 정신적으로 일단 괴로웠겠죠. 예. 육체적으로 힘든 것보다도 정신적인 괴로움이 아마 컸을 거고 그 다음에 자기는 일단 칩거를 한 사람이고 옛날 사람이니까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인물을 기용하십시오. 자기는 옛날 사람이라서 도움이 안 됩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고종이 지금은 평소와 다르니 진실로 지금은 병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속히 나와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계속 나와서 일을 하도록 동용할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뭐 이런 게 계속 나오죠. 예. 그동안 시간을 충분히 줘서 병을 조리할 시간을 충분히 주었는데 아직도 병을 못 고쳤느냐? 뭐 이런 이야기. 지금의 우리 사이의 의리를 생각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가? 막 이런 그 정말로 원망에 가까운 이야기를 고종이 하게 되죠. 네.
자, 이제 시대가 붕 뛰어가지고요.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1926년에 이제 고종은 1919년에 돌아가시고 순종은 1926년에 돌아가세요. 1920년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해인데 이때 이완용도 1926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그 다음 일왕인 그 다이쇼 일왕도 1926년에 죽어요. 근데 26년에 돌아가실 때 이제 왕실에 남아 있는 사람이 영친왕, 젊은 영친왕이 이제 그냥 뭐 왕은 아니죠. 왕은 아닌데 이제 집안에 이제 왕실에 큰 이제 있는 아들인데 그 영친왕이 이제 윤영구에게 특별히 이제 부탁을 하죠. 윤영구 선생에게 군은 왕실에 가까운 인척으로 가까이 출입하여 70년이라는 오랜 기간이 되었으니 이번에 우리 순종 임금의 무덤에 지를 짓는 것을 군이 좀 해달라, 찬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윤영구 선생이 특별한 은혜를 입은 데 감격하여 노병 때문에 사양한다는 말을 못하고 감히 황제의 호에 연수를 하였다라고 해서 이런 이제 비문이 남아 있죠. 이게 이제 아마 이분이 수행하셨던 공식적인 아마 마지막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종 임금의 지문을 짓는 것. 네. 그만큼 왕실과의 유대 관계가 깊었다는 것을 여기서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분이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시게 되죠. 그래서 1939년 1월 31일 날, 1월 28일 날 자택에서 돌아가셨고, 동아일보와 또 다른 신문 두 가지에만 이 부고 소식이 나오는데, 동아일보와 윤영구 선생은 조금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동아일보가 창간될 때도 그 특별히 축하한다라고 하는 그 휴여를 보내셨으니까 또 나름 또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동아일보에서도 뭐 간략하게 이제 뭐 장일위에 여생을 보내던 윤영구 씨는 28일 오후 9시에 자택에서 장서하였다. 윤희선 씨의 양자로서 이접한 소로 있었으며 두문 사객하고, 그러니까 바깥에 나오지 않고 오는 손님도 접대하지 않는 그런 운둔 생활로 서화의 취미를 붙이고 지내 오던 중 87세 노령으로 별세하였다. 그러니까 당시에 87세까지 사셨으면 사실은 굉장히 장수하신 건데, 아무튼 뭐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힘드셨다기보다 그런 상소의 내용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정신적인 그런 스트레스를 아마 감내하시기 힘들었던 것이 아닐까. 자, 이게 거의 마지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영구 선생의 이제 후손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윤영구 선생도 보면 부인이 두 분 계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결혼하신 혼례하신 광산 김씨 부인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셨고, 두 번째 연한 김씨 분이랑 이제 다시 재혼하셔서 아마 이 슬하에 있는 이남 일녀 분들이 모두 이 연한 김씨 소생이신 것 같고요. 근데 연한 김씨도 오래 살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윤영구 선생은 말년을 굉장히 쓸쓸하게 보내셨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아마 맏딸이 있었지만 또 맏딸도 출가를 했기 때문에 아마 지근거리에는 이 두 아드님이 계셨겠지만 이 두 아드님의 행적은 조금 여러 가지로 수수께끼가 있고 또 일찍 돌아가세요, 이분들도.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분들의 공식적인 그 후손으로는 이제 윤명섭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많은 지금 윤명섭 선생 밑으로 많은 또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윤영구 선생의 근데 이 윤명섭이라고 하는 분이 실제로 윤건영의 아들이냐 하면 이것도 조금 의문에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직접적인 그 결혼 혼례 관계에서 낳은 아들은 아니라고 저희가 이제 증언을 들은 바가 있어서, 그리고 또 이 윤명섭이라고 하는 분이 이 윤씨 집안의 재산을 상당 부분 이렇게 좀 처분하는 걸로 해서 조금은 안 좋은 지금 우리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윤배경 여사의 후손들은 이 윤명섭에 대해서 이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일단은 그거는 사실관계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렇고요. 또 실제로 지금 이분의 후손을 자처하는 분들은 이 외가 쪽에 있어요. 외가 쪽에 이 윤배경 여사의 그 이제 유씨 집안의
그 시집을 가셨는데 그 유씨 분들의 후손들이 유품을 다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이분들이 여전히 이 집안의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거의 미국에 계신데, 그래서 제가 작년에 5월 달에 이 유유선이라고 하는 이제 그러니까 윤배경 여사의 손녀 되시는 유유선 여사님을 이제 같이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예전에 이제 이분도 이제 젊은 나이에 미국으로 유학 가셨는데 예전에 그 기억들을 다 가지고 계셔가지고 김진흥 가옥에도 와서 자기 부군 분이라 와서 이제 다 둘러보고 가셨는데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후손들이 유품을 보관하고 있다가 나라에 이렇게 기증한 그런 이야기들도 하셨고요. 그래서 일단은 윤영구 선생의 후손들까지 이제 보고 앞서 그 3대에 걸친 그런 이 집안의 김진흥 가옥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세 분의 인물, 덕원공주, 부마 윤희선, 그 다음에 양아들 윤영구, 이 세 분에 대해서 조명을 해보았습니다. 네, 뭔가 뿌듯하군요. 네, 그럼 이것으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